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익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동 청소년 복지를 전공하고 있고, 특히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학대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나 빈곤 때문에 가정 내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가정외 보호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정외 보호를 통해서 아동 양육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제 자립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꿈이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재미있다라고 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재미없다라고 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아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걱정하고 계시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동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그리고 또 여기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하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하튼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동정책의 현황, 그리고 아동정책의 추진 방향, 그 방향 하에서 아동학대를 이제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순서로 아동학대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종합대책, 아동보호 서비스의 개선 과제,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정책의 현황입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아동 측면에서의 위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생산 가능 세대가 됐을 때 그 아이들에게 미칠 부담이나 큰 타격은 엄청나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한 또 아동 빈곤은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편인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아동 빈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이를 낳으면 빈곤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빈곤의 문제, 아동 학대의 문제, 그리고 그 이혼율이 지금은 급증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도 뭔가 18세 미만의 뭔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진 가구에서 이혼율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빈곤, 이혼, 학대, 이렇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아동정책의 이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아동 정책이 생각보다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사후 대처적이고 분절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동 정책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낙인감 때문에 저는 뭔가 받으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창피하거나 이러면 안 주는 이만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이 제대로 이제 구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OECD 회원국 대비해서 GDP 대비 아동 가족 재정 지출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1.1%로 OECD 평균 2.2%의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육을 제외하면은 0.2%에 불과해서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자료는 가장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걸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나라들은 3.8%, 3.7%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1%니까 3배, 4배 이렇게 해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동정책 예산이 저열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 2021년 아동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6%입니다. 예전에 이제 0.1%에서 많이 이제 늘어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하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도 2.9%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물론 아동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비교하려면 제가 주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이제 추계하는 연구인데 아동 빈곤이 이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사회가 지불해야 될 다양한 비용,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빈곤한 상태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 실업의 위기라든지 뭐 가정 해체의 위기라든지 뭐 다양한 위기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절대 빈곤율 대비는 55조입니다. 그리고 상대 빈곤율 대비는 99조에 해당해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느니 저 같으면 미리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요. 아동학대,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아동정책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분절의 문제도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예요. 그리고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에서 34세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겹치고 청소년과 청년이 겹칩니다. 근데 부처가 다 달라요. 아동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년은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동 청소년의 그 청년까지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서비스가 한 부처에서 다루기 어렵다라는 건 이해되지만 이렇게 분절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또 그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그런 경쟁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한 개입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이름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아동 양육시설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룹홈의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는 중장기 쉼터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인 건 뭐냐면 아동 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퇴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립수당이라든지 뭐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이렇게 자립과 관련된, 이것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립을 하기 위한 기초 경제적인 자원을 자원하는 데 비해서 중장기 쉼터에서 퇴소한, 여가부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에 뭐 자립수당이 일부 만들어지긴 있지만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로 나왔고 가정 밖으로 나왔고, 근데 어쩌다 보니 어떤 사람은 보건복지부 시설을 이용했고 어떤 아이들은 여가부 시설을 이용했어요. 알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떤 시설을 이용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지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도 뭐 복지부는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여가부는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각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초등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된 기관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이 돌봄 서비스는 있는데 이거는 개별 돌봄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돌봄 교실. 이거를 제대로 구분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 똑같은 시설이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다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시설을 이용한다라는 거가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처별로 어떻게 보면 그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대상은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전문 인력, 이 아동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동 복지나 아동 정책의 질은 아동 청소년 전문 인력의 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아동 청소년 분야를 보면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요.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공정이 요즘에 이슈이긴 한데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돈을 받도록 하는 구조로 변경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보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선택은 뭘까요?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끝내 소진당해서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경력 연결도 되지 않아요. 똑같은 방과후 돌봄에 있었고 양육에 있었지만 이거는 복지부 시설이네, 이거는 여가부 시설이네 이렇게 경력 연결도 되지 않고 전문성 향상 기회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살아 경험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하거든요. 자원봉사자도 많고 인력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믿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였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실무자인데 그 실무자가 계속 바뀌어요. 이 아이들이 정서가 안정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이 사람들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말이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아동 청소년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아동 정책의 추진 방향입니다. 저는 항상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을 내실화 하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아동에게는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예산과 인력과 전달 체계를 제대로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모든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 취약한 대상 중에 아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난 20년간 그래도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동 학대 사건이 이제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개입하는 곳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과 그룹홈이 2004년에 만들어졌고요. 드림스타트가 2007년, 지역아동센터가 또 2004년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 무상보육, 그리고 아동수당 2018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의무교육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의무교육은 뭐 중학교까지는 당연한 거였는데 올해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이 돼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까지 의무교육이 완성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기반이라고 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과 관련된 중앙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들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부실하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처벌 세게 안 하냐? 왜 아이들 빨리 분리시키지 않았냐? 여러분들, 분리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처벌이 능사라면 아동학대 특례법이라는 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모는 가해자의, 범죄자이기도 하면서 보호자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부모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권을 상실시키는 이런 조치까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부모이고, 부모를 뭔가 건강하게 만드는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벌이 아니라 뭐 이 분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아동학대 사건들이 주로 아동학대 사망이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처벌을 강화해라, 뭐 빨리 분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 측면에서는 다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이에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원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와 그 부모는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에 대한 지원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함께 가야 된다. 이걸 2세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2세대적인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호체계라고 하면 저희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냥 뭐 다 그냥 한데 그냥 모여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 일반 아이들하고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체계에서 진행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아이들 중에서는 그 원 가정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뭐 학대나 뭐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망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서는 치료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양육시설 측면에서도 그냥 양육과 치료시설, 뭐 그룹홈에서도 그냥 단순한 그룹홈에서 치료형 그룹홈, 그리고 가정위탁도 그냥 가정위탁과 전문 가정위탁, 이런 식으로 조금 보호체계를 좀 다층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편적인 서비스는 뭐 아동수당을 좀 확대한다든지, 지금은 만 7세까지인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뭐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 기본소득을 하는 건 한동안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취약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 수당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의무교육과 의무급식, 지금은 급식도 아직까지도 저는 무상급식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지역마다 지금 다 달라요. 어떤 지역은 돈을 내고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내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아니 공부하는 과정에서 식사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그 식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교육 과정의 일부죠. 그래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할 거냐? 그런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해서 뭐 가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학 교육을 확대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는 그 밑에 교육을 확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전에 물론 무상 보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무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대상 같은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줘요.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받아서 얘네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안 보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의무교육을 이 아랫단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0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점점 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한 학년 더 0학년으로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지금 학교 준비가 어린이집 유치원 수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가나다부터 이제 학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부터 누적됐던 학습 결손이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 있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추진 기반은 뭐 인력 예산, 뭐 DB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이 뭔가 연결되는, 뭐 통합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통합된다라면 또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계, 적어도 뭐 한 부처 내에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동 청소년을 주로 보호나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동 청소년도 정책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접 뭔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 이게 아동 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아동 영향평가라는 이름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거권 연령, 이것도 제가 얘기하면 뭐 피식 웃거나 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18세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18세까지 내려온 OECD 많은 국가가 16세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16세까지 내려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더 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회장 선거를 하거든요. 회장 선거 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충분히 선거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선거가 뭐 대단하다고 말도 안 돼요. 그냥 초등학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선거권을 이제 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 아래 연령대들도 대민의 투표라고 해서 부모에게 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제가 주로 요즘에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뭐 들으면 다 미쳤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하고 있냐?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에요. 따라가던 시기에서 이제 벗어났고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선거권을 막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얘기하냐면, 아직까지 뭐 그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흑인들의 선거권을 방해할 때도, 여성들의 선거권을 방해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이 마지막 식민지라고 얘기해요. 아동이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아이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인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 이게 너무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공무원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 보건복지부 공무원 뭐 과장님이라든지 뭐 사무관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더 오래 근무했어요. 그분들이 자꾸 바뀝니다. 항상 이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실천 현장에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약간 장기 보임할 수 있는, 적어도 1년이면 적은 기간이고요. 3년 이상은 근무해야지 뭔가 제대로 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보임할 때도 뭔가 보수나 승진이나 이런 뭐 인센티브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그 지방, 뭐 도시 지방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 지금도
특히 이제 이렇게 뭔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적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장애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자체 장애의 의지에 남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최저선을 확보하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이제 환원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 자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선 확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은 우리나라는 그 아동 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거에 맞대응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있는 정책들은 아이들의 진짜 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2019년에 포용국가 아동 정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실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동 학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쪽에 이제 저희 아동 정책이 이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 이런 얘기를 한번 보셨고, 그 중에서도 아동 학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거를 보시면 뭔가 그러니까 이게 꼭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거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만 바뀌어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문화가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2020년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저는 이미 받긴 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일로입니다. 그러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느냐? 저는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동의 학대가 발견되는 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암수범죄이거든요. 감춰진 범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신문이나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거 아동학대구나. 예전에는 가정에서 아이가 막 큰 소리로 울고 그러면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냥 뭐 배고프겠지. 그 가정에서 그 가정사인데 내가 개입하면 뭐 할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신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꼭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아동학대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신고를 안 해요. 뭐 제가 뒤쪽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동학대인지 알면 왜 본인이 전문가지? 그냥 의심되면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아니면 너무 다행이죠. 아동학대면 아이를 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신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심이 된다. 그러면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에 2-3명의 아이들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사에서 한 달에 2-3건이 나오는지 보세요. 안 나옵니다. 아주 일부의 사례들만 아동학대 사망이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학대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체학대가 제일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중복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뭐 성학대와 정서학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대들이 중복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신체학대들이, 그리고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들이 신문 기사로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신체학대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중복학대가 제일 많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유형으로만 하지 않는다, 다양하게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유형으로 따지더라도 정서학대가 제일 많다. 그러니까 때리는 학대가 제일 많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서학대와 방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왜 문제이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을 가장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본인을 때리거나 혼내는 경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는 잘못할 리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존중을 하기가 어렵고,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니까 자아 개념도 왜곡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나 일탈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정서적인 문제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정서적인 문제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해서 에이스라는 게 있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증상까지도 같이 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의 또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런 뭐 자기 개념의 왜곡 이런 것들도 있고, 계속 신체 정서 질환도 있지만, 이게 본인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다양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뭐 군대 내 폭력이라든지 직장폭력이라든지 이런 폭력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거나 관계에서 실패를 낳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대 피해자가 뭔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도소에 가보면 모든 범죄자들은 이전에 아동학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동학대가 그 아동이나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2~3명의 아이들이 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예측 요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측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측 요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 예측 요인이 없다라는 건 모든 아동학대에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다. 모든 아동학대를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망 뭔가 예측 요인 없습니다. 그냥 1세 이하라는 거, 신체학대 이외에 다양한 아무런 위험 요인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학대에서든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좀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와 의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침묵하면 아이들의 죽음에 뭐 공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그 침묵 안에서 아이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면 신고하시는 게 이건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심이 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신고를 하자. 왜 그러냐면 이건 아이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신문의 댓글들을 보면 폐렴하다 막 이렇게 쓰는 경우에, 얼마나 힘들면 아이가 신고를 하고 얼마나 힘들면 아이가 가정에서 뛰쳐나옵니까? 가출도 아이들이 가출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저는 가정 내에서 뭔가 학대가 있어요. 난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도망치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도망치지 못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내적인 문제, 아까 전에 우울이나 뭐 이런 위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자살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살리는 의무는 국가에게만 있는 것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전에는 지금 뭐 학대가 별로 아닌 것처럼 한 3만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로 모든 아동의 68%가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미국 기준으로 했더니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낮추고 해서 25% 정도가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대다수가 학대를 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빈곤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빈곤 가정은 신고 의무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사회복지사, 뭐 의사, 뭐 간호사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냥 어항 효과라고 해서 많이 그냥 그 사람의 가정에 많이 익숙하고 많은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견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약간 빈곤한 계층이 아닌 계층에서 발생했을 때 더 늦게 발견하고 최악의 경우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있었던 서연이 사건, 소풍을 가고 싶었는데 갈비뼈가 16대가 부러져 가지고 죽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사건들이 약간 그 빈곤 계층이 아니라 그 빈곤 계층보다 조금 더 나은 계층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빈곤 계층에서만 학대가 발생한다. 나는 학대 가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학대 가해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본인이 일을 하면서 아동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교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신고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특히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최대 500만 원인데 이것도 부과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뒤쪽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사입니다. 근데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의사의 신고율을 좀 높이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게 대중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대부분은 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를 해보신 적이 있는 분, 그러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매 맞는 아이를 볼 때 부모에게 때리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항의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어떤 큰 대형 상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떼쓰고 막 이러면은 아유 저거 왜 혼내지 않지 저렇게 그냥 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왜 저런 사건을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거고 뭔가 지금 계속 그러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달래고 그러면 또 해결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왜 훈육하지 않냐, 내가 집에 있었으면 팼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부모하고 안면이 있을수록 더 어려워요. 부모 앞에서 친한데 그 사람 아이가 맞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신고 못 해요. 남의 집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때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신고 안 하는 이유가, 이것도 제가 한 연구인데 법 집행자의 아동학대 인식 조사를 해보니까 학대인지 몰라서 그런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몰라도 의심되면 신고하라는 얘기가 제 얘기고요.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보복할 가중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경우에도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원이 노출될까 봐, 보복할까 봐 그런 이유 때문에 신고를 안 하지는 마시라. 그냥 신고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진짜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최근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꼭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는 112예요. 예전에는 1391 전화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112로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10분 내에 출동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여하튼 모든 국민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자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되면 꼭 신고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학대인지 판단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다. 의심이 되면 신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학대와 훈육에 대해서 혼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훈육의 방식으로 체벌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체벌은 학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교권 문화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뭔가 용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냥 때릴 수 있으니까 때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성인 간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뭐 잘못했어요. 때릴 수 있어요? 못해요. 다른 성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아이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동물도 때리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랑스러운 아이를 때려야 되나요? 도대체 맞으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저는 맞으면서 배워야 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저절로 배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계속 얘기해 줘야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말하면 바로 들을 거다. 여러분들 중에서 말하면 바로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아무도 없어요.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는 한 대라도 때리면 아동학대로 잡혀가요. 지금은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내가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한 대라도 때리면 학대예요. 체벌은 이제 학대라고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리고 체벌이 가해지는 때를 보면은 딴 때가 아니에요. 그냥 가해자가 기분 나쁠 때예요. 뭔가 훈육을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분이 나쁠 때 때려요.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고.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더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두 대로 경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세져요. 폭력은 항상 상수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대로 경고가 됐지만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맷집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때릴수록 맷집이 강해져요. 그래서 약하게 때린다고 하는데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고요. 그래서 때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 뭐가 있냐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체벌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폭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훈육했어요. 저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뭔가 징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민법 915조에 징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이를 보호나 교양하기 위해서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의 뭔가 권리였어요. 근데 이게 2021년 1월 8일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계권은 본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대라도 때리면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초중등교육법에는 아직도 징계권이 있어요. 학생의 징계가 있어요. 여기도 빨리 없애야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법들도 뭔가 일관성이 없고 법 간에 충돌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1979년에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로 부모의 체벌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웨덴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체벌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100%는 말이 안 되죠. 저는 만장일치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간 체벌금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전 세계의 62개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어요. 체벌을 금지한 나라에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1.16명으로 상위권 국가에 속해요. 아동 사망이 높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체벌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런 게 있을 때 논란이 있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논란이 없었어요. 갑자기 정인이가 죽으면서 갑자기 있었던 법들이 다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체벌이 금지됐는지조차도.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벌 금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 법제화 됐다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뭐 저도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대와 훈육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벌이라는 건 뭔가 옳고 그르다라는 게 미리 정해놓는 건데, 실제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왜 매로 다스려야 되냐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도 체벌을 찬성하는 비율이 성인의 50에서 6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금지되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런 사실 때문에 국민의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동학대 이제 주요 사건과 정부 종합 대책인데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제가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양한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뭐 계부모랄지 입양부모라든지 이런 사건일 때만 언론이 보도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반짝 관심을 갖고 뭐 국회나 학회에서는 토론회, 포럼 이런 걸 진행해요. 그러면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요. 근데 이러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다른 급한 사안이 발생해요. 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뭐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이 소멸되고 인력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뭔가 서연이 사건이 있었을 때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처벌법이 만들어졌고, 인천 학대 여아 탈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원래 학교 다녀야 될 아이가 뭐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잡아놓고 보니까 장기 결석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 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죽으면서 이런 교훈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게 원영이 사건이 있으면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만들어지고, 지금 뭐 정인이 사건 이후에 이 아동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뭐 이런 식의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변화 있으면 뭐 합니까?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데. 종합대책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종합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고,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종합대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죽을 때마다 종합대책 만들었어요. 근데 종합대책으로 아이들이 계속 죽고 있는 거거든요.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종합대책으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 이거 뭐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는데 뭐 좀 들어주시면은, 먼저는 지금 병원 출생이 거의 100%예요. 99.3%입니다. 1943년에는 가정 출생이 99.3%였어요. 지금 병원 출생이 99.3%예요. 저는 99.9%인 줄 알았더니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99.9%야.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출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아이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뭐 훌륭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 출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 신고를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생 통보제라 그래서 병원에서 바로 출생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만 6세가 되기 전에 병원을 10번을 가요. 7번은 소아과, 3번은 치과를 가는데, 그럼 의사들이 신고를 해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이 영유아 건강검진 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표가 없어요. 일부러 뺀 거예요. 그러면 소아과 병의원에서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 일이, 그러니까 학대로 신고하면 본인 하루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뭔가 자영업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 지금 뭐 손실보상하는 것처럼 손실보상 상태에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좀 학대를 신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 내에 학대와 관련된 문항을 집어넣고 신고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고 때문에 뭔가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영유아 건강검진이 필수가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영유아 수당을, 아동 수당을 주지 않던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필수화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거의 대부분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지 뭔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발굴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3종의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위기도가 높은 아이들을 발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에서 좋다는 정책, 아니면 선진적인 정책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디테일이 부족해요. 그리고 완성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디테일과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방문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저출생으로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30만 명밖에 안 돼요. 30만 명 이하예요. 왜 가정방문 못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정방문을 한 번씩 해보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전체는 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2세까지 한 3번을 해야 되거든요. 만 2세까지. 그 3번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가봐야죠.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뭔가 기존 제도하고 연결시키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교육 없이 하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뭐를 하든지 다 교육을 받거든요. 무슨 자격증을 받든지. 그런데 부모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뭔가 조금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되게 싫어하는, 지금도 애를 안 낳는데 교육까지 받으라면 더 안 낳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억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출생신고를 한다든지, 뭐 아동수당을 받을 때라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처음 보낼 때, 이거 다 국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때 당연히 부모 교육을 하고, 이 징계권 조항 삭제됐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지금 뭐 의료진, 경찰, 교사,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들에게 많이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분들이 전문 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비 인력들도, 그러니까 어떤 대학 과정이나 뭐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뭐 아동학대 예방 교육들을 좀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요것도 되게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아까 신고 의무자라는 분들이 계시다 그랬고 그분들은 뭐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최대 500만 원까지. 근데 과태료라는 게 안 내도 그만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뭐 잘 몰라요. 뭐 끝까지 안 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물론 기록으로는 남겠죠. 그렇지만 이건 법정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거의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해본 적도 없고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 몰랐어요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는 몰랐다는 거 오케이. 근데 당신이 신고 의무자였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그러면 두 번째 학대가 재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당신 교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박탈한다. 그러면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박탈 이런 것과 관련된 아니면 뭐 기관장을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과 연결하는 제가 약간 이게 부정적인 거를 좀 많이 얘기했지만 얼마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우리의 인식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사망 사례조사, 뭐 국가진상조사 이건 뭐냐면 지금도 아동학대로 죽고 있지만 아동학대로 죽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래서 지금 한 2~3천 명의 아이들이 만 18세 미만으로 죽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병으로 죽는 아이들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는 아이들 제외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례는 뭔가 한 번씩 사망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동학대 사망 사례조사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제가 아동학대 현황조사에서 이제 사망 사례를 담당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주먹구구인 거예요. 통계청의 아동학대 사망 통계하고 통계청, 검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이 아동학대 사망 통계가 다 틀려요. 이 아동학대 사망 통계를 이제 제공하는 곳이 통계청도 있지만 검찰청도 있고요. 범죄통계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까지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틀려요. 뭘 믿어야 되나요, 도대체? 이런 걸 하려면 이런 사망사례 조사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인이 사건처럼 이렇게 뭔가 국가적인 파장이 컸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상조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진상조사를 지금 민간에서 한번 2번 했습니다. 뭐 제가 관여했던 건 이서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서연 보고서, 은비 보고서 이렇게 한 2번 있었는데 다 민간이 했어요. 민간이 하면 한계가 많거든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하면 또 한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뭐 국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통령 산하, 국무총리 산하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진상조사를 중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차등 지원 체계 이거는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심각한 거는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낮은 수준의 학대는 지역사회 기관들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를 특히 이제 학교에 가면은 괜찮은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제일 많이 접촉하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신고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뭐 벗겨서도 볼 수 있거든요. 촉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모르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모르는 골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뭐 CT나 뭐 이런 것들 찍어서 아동학대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걸 의사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법률 체계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법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뭔가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동학대를 하는 변호사 제가 이름을 알 정도로 사람 수가 적어요.
그러지 않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숫자들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뭐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어도 그 시도별이라든지 담당 자문 변호사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피해자에게는 뭔가 변호사, 법정 대리인이 이제 포함이 돼요. 근데 사망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해야 하는데, 사망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뭔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사망한 아이 정인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있었다면 이렇게 그 사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변호사가 대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떤 가정에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형제자매도 학대 피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 따로따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이에요. 그건 가정폭력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입니다. 근데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요.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따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가정폭력이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가정폭력을 사건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부처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대 행위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계속 고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받으면 언젠간 변해요. 그래서 강제로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실형을 한 경우에도 나중에 가해자를 계속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행위자 등록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동차 번호판에다가 아니면 가정에다가 가정 명패에다가 학대 행위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성범죄자 관리하듯이 학대 행위자도 등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학대 행위자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사례 수가 58건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에 58건이고 지금 2020년에는 64건이에요. 미국에서는요, 1인당 12건에서 17건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배에서 5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인력과 예산 확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당연히 늘려야겠죠. 지금 2021년 말까지 664명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전국의 시군구가 220개 있어요. 3명씩 배치된 겁니다. 많아요? 아유, 많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공무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이라도 저는 꼭 이 부분에 많은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아까 전에 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 뭔가 충실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보건복지부랑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보장원이 아니거든요. 아동권리보장원이에요. 아동권리를 위해서라면 보건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보건복지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부처, 뭐 법무부나 여가부에 쓴소리를 할 수 있죠. 복지부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법무부, 여가부에 어떻게 다른 소리를 냅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이 서울에만 덜렁 있어요. 손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에도 뭔가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아동학대 예산 확대해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이 얘기했고요. 여튼 아동학대라는 게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뭐 내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성찰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라면, 보호자라면 내 지금 행위가 학대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의심하고 성찰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가 그걸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죠. 목격자, 의심자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고는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심이 되면 신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 아이들은 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범이고요. 그리고 아동을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삶의 주인이고 뭔가 자기 결정의 주체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성장의 단계나 속도에 맞춰서 해야죠. 뭐 준비되지 않았는데 뭐 바로 뭘 해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성장의 속도와 단계와 맞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아이를 낳으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저출생 문제 때문에. 근데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낳은 아이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낳으라고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동학대와 관련된 뭐 다양한 조치들, 저희가 뭔가 공무원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뭐 인프라가 많아지면 학대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게 이제 기본이 되고 저희의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를 바꿔가게 되면 언젠가는 아동의 문제 그리고 아동학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뭐 아동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아동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생각이 일부 바뀔 수 있다면 제 강의가 뭔가 도움이 됐고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